중세 유럽에서 음식은 생존과 위신의 문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 수도사들, 기사들 모두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빠르게 부패하는 고기를 겨울이나 기근 기간 동안 저장할 방법을 고안할 때 어떻게 맛있고 안전하게 보존할 것인가? 14세기와 15세기의 기록들은 시골 훈제소가 이미 11세기에 존재했으며 고기를 단순히 끓이거나 굽는 것뿐만 아니라 훈제하고 말리고 라드에 절이기도 했다고 증명한다. 하지만 중세인들은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상한 음식은 당시 학설에 따르면 체내 원소의 올바른 균형을 깨뜨리는 차갑고 습한 상태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요리사들은 오늘날까지 자주 사용되는 효과적인 보존 기술을 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중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의 산물로 살아가던 시기였고, 연간 주기가 언제, 고기가 풍부하고 언제 부족할지를 결정했다. 냉장고, 통조림, 플라스틱 포장재도 존재하지 않았고, 가금류나 가축은 슈퍼마켓의 차가운 곳에서 소비자를 기다릴 수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욱이 심한 날씨 변화가 있었다. 보존된 기록 문서들은 소위 중세 온난이 동안 남쪽의 기후는 더 온화했던 반면 북유럽은 길고 혹독한 겨울과 씨름했다고 증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겨울을 위해 음식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고기 부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기근과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다. 소금, 나무, 식초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상품이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중세 보존이 단순한 응급 조치가 아니라 미식 문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추운 북방 국가들에서 지중해와는 다른 방법들이 발달했는지, 보존 기술의 종교적 금식과 사회적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왜 평범한 소금 한 포대가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유명한 진미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밝히고 실용적 지식과 네 가지 체액에 대한 믿음이 결합된 부엌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중세 주부들이 어떻게 염장, 훈제, 건조 또는 식초와 와인으로 절이는 방법을 결합하여 고기 조각들을 몇 달 동안 보존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우리 조상들에게 성 마르틴 축일에 가축을 도축하는 것이 중요했는지, 왜 쇠고기와 양고기가 소금물통에 담겨졌는지, 그리고 후스파 전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했던 건조고기의 전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적 진미를 연상시킬 수 있는 과정들을 밝힐 것이다. 마이운 소시지, 콩피된 거위 다리살, 그리고 라드층 아래 보존된 향긋한 리에트. 이 대중과학적 설명은 여러분을 부엌뿐만 아니라 중세 사회, 시골 오두막부터 귀족 궁정까지로 안내하고 냉장고와 플라스틱 포장재 없이도 음식을 보존하고 즐길 수 있다는 동기부여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중세 달력은 교회 축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리듬에도 따랐다. 가을철은 많은 지역에서 피해 달로 알려져 있었다. 앵글로색슨 전통에서 11월은 겨울 동안 먹일 수 없는 가축을 도축했기 때문에 블러드먼트로 불렸다. 고기는 빠르게 가공되어야 했다. 일부는 신선하게 먹고 나머지는 보존해야 했다. 보헤미아의 기록에 따르면 돼지고기로는 순대와 소시지를 만들었고 고기는 훈제하거나 말리거나 라드에 절였다. 어린 소들은 보통 도시시장에 팔렸고
돼지고기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 가정에 남았다. 농민들 사이에서 돼지 사육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동물들이 숲에서 방목할 수 있었고 그들의 고기가 쇠고기보다 소금을 덜 흡수했기 때문이다. 중세 전통의 블로그 재구성에 따르면 도축할 때 동물 전체가 소비되었다. 지방은 라드나 텔로우, 양초로 녹여졌고 피와 내장은 즉시 소시지와 푸딩으로 가공되었으며 골수는 신선하게 먹었다. 신선한 고기 저장량이 소진된 후 가족들은 염장된 조각들로 돌아갔다. 이것들은 요리하기 전에 과도한 소금을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담가두어야 했고 따라서 진한 수프나 포타지로 만들어졌다.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14세기 연대기에 따르면 도시가정에서는 쇠고기와 사냥감을 먹었고 평민들은 돼지고기와 가금류를 더 자주 먹었다.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빵을 구웠지만 축제가 있을 때는 풍성한 고기, 소스, 죽, 그리고 속을 채운 파이까지 제공되는 연회를 준비했다. 고기 소비는 더욱이 교회 금식으로 제한되었다. 1년 중 수십 일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생선으로 대체해야 했다. 따라서 건조되거나 염장된 생선 스톡피쉬는 다른 방식으로는 생선이 나지 않는 땅에서도 흔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소금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지위를 상징했다. 연회에서는 소금 그릇, 소금통이 식탁 중앙에 놓였다. 소금 위에, 즉 식탁 머리에 더 가까이. 앉은 손님들은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고 소금 아래에 있는 손님들은 더 평범한 손님들이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심지어 기도를 방해하지 않고 소금을 요청할 수 있는 비밀 제스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소금이 부족하면 음식이 빠르게 곰팡이가 생겼다. 보존된 문서들은 버터나 치즈 10파운드에 소금 1파운드까지 첨가하여 오래 보존했다고 시사한다. 소금은 너무 귀중해서 일부 상인들은 모래나 재를 섞어 순수한 것으로 팔았다. 이는 사기 행위에 대한 중세 불만이 증명한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소금이 사회 계층과 경제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냥 원정은 특별한 도전을 제시했다. 궁정사회가 사슴이나 멧돼지 사냥을 조직했을 때 사냥꾼들은 즉시 고기를 가공해야 했다. 중세 레시피 재구성 블로그에 따르면 사냥무리에는 소금 포대와 통을 들고 다니는 조수들이 동행했다. 사냥감은 현장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네 토막으로 나누었으며 그 후 고기가 단단해지고 빠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며칠 동안 가볍게 염장되었다. 더 긴 여행을 위해서는 고기층 사이에 두꺼운 소금층을 뿌리고 나무를 밀폐적으로 봉인하는 통에 장기 포장이 사용되었다. 영지의 쇠고기는 점토통에서 조심스럽게 염장되었고 빠른 소비를 위해서는 고기를 소금으로 감싸고 갈고리에 걸기만 하면 충분했다. 다른 자료들은 사냥꾼들이 비용을 줄이면서도 맛을 보존하기 위해 거친 바다 소금과 고급 정제된 비싼 고운 흰 소금을 미리 섞었다고 기록한다. 고기의 역할은 경제에도 반영되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훈제육과 정육 길드가 너무 강력해서 상업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12세기 영국과 프랑스 자료에 따르면 염장 쇠고기는 모든 사회 계층이 소비했고 훈제 고기는 고유한 이름을 가졌다. 일반 훈제육은 카르부클레, 돼지고기는 베이컨이었다. 도시에서는 고기와 훈제육 외에도
채소와 치즈를 보관하는 차가운 저장실인 가르드 만저가 생겨났다. 대부분의 보존 방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소금 거래도 중요했다. 소금은 귀중한 상품으로 취급되었고 지중해와 북유럽 시장에서의 소금 경로는 전체 지역의 부를 형성했다. 오늘날 우리는 부패가 열, 습기,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중세 의사들과 요리사들은 상황을 다르게 설명했다. 음식은 차갑고 습한 체액에 과다로 인해 상한다고 했다. 중세 식품 보존에 관한 러발레셀라드 연구에서는 건강 관련 문서에 따르면 소금은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음 모든 것을 수축시키고 건조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염장이나 훈제 같은 과정들은 고기를 뜨겁고 건조한 상태로 되돌려 당시 철학에 따르면 부패를 방지했다. 이는 우리 관점에서는 잘못되었지만 놀랍게도 현대 지식과 일치한다. 습기 제거와 산소 접근 제한은 실제로 세균 성장을 늦춘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 두 세계, 경험적 관찰과 전통적 학문가 어떻게 얽혀 있었고 어떻게 일련의 성공적인 보존 기술로 이어졌는지 알게 될 것이다. 중세인들은 네 가지 체액의 교리에 따라 세상을 이해했다. 혈액 뜨겁고 습함, 담즙 뜨겁고 건조함, 흙담즙 차갑고 건조함, 점액 차갑고 습함. 각 음식은 이러한 성질 중 하나로 분류되었고 올바른 재료 선택이 체내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어린 동물의 고기는 습한 것으로 여겨져 건조한 상태가 되도록 건조나 염장이 필요했다. 사슴이나 염소 고기는 뜨겁고 건조한 것으로 여겨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적합했다. 식초에 절이는 것은 냉각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고 훈제는 반대로 가열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믿음은 레시피에 반영되었다. 건조, 염장, 향신료의 조합이 요리의 기질을 균형 맞춰야 했다. 동시에 종교적 관념도 나타났다. 금식 기간 동안 사람들은 덜 동물적이고 따라서 영적 정화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 생선으로 눈을 돌렸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체액 이론이 의학뿐만 아니라 요리 과정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중세의 소금은 비싸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다 염전에서 채취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수입되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염광과 창고가 종종 무역의 중심지이자 부의 원천이 되었다고 기록한다. 그 가격이 너무 높아 세금과 독점을 낳았다. 평범한 사람들은 소비를 신중히 고려해야 했지만 바로 소금이 그들로 하여금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농민들이 풍요로운 시기에 고기 조각들을 염장하여 궁핍한 시기에 소비할 수 있게 했던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소금은 물류적 이유로도 귀중했다. 예를 들어 기록에 따르면 윈체스터 주교는 창고에 160쿼터의 소금 1300리터 이상을 보관했는데 이는 중세 경영의 규모를 증명한다. 소금은 고기뿐만 아니라 버터와 치즈에도 첨가되었다. 오래된 필사본들은 유제품 10파운드에 소금 1파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소금은 바닷물 증발이나 염수샘 끓이기로 얻어졌고 많은 불순물을 포함했다. 따라서 일부 부정직한 상인들은 소금에 모래나 재를 섞어 순수한 것으로 팔았다. 거친 바다, 소금과 고운, 흰, 소금 사이의 차이는 가격이었다. 고운 소금은 여과되어 더 비쌌고 따라서 종종 두 품질이 섞였다.
고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염장되었다. 기본적인 코팅 외에도 짧은 소비를 위한 가벼운 뿌리기, 몇 주간 소비를 위해 고기와 약한 소금층을 번갈아 가며 하는 부분 포장, 그리고 겨울 내내 보관을 보장하는 나무통, 돌이 돼서의 장기 포장이 있었다. 사냥용지의 사냥감은 강하게 염장되었다. 하인들은 각 층이 철저히 염장되고 압축되도록 관리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염장된 조각들은 과도한 소금을 제거하고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와인이나 식초를 넣은 깨끗한 물에서 조심스럽게 씻어내고 미리 끓여야 했다. 종종 여러 번의 물에서 하는 긴 담금과 끓이기는 중세 요리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된 수프와 소스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건식 염장은 가장 오래되고 널리 퍼진 방법 중 하나였다. 중세 레시피들은 간단한 과정을 설명한다. 고기를 조각으로 자르고 두꺼운 소금층으로 감싸고 조각들이 서로 닿지 않도록 통에 넣었다. 각 조각은 추가 소금으로 덮이고 용기는 봉인되었다. 며칠 후 조각들을 뒤집었다. 위에 있던 고기가 아래로 가고 과정을 반복했다. 12일 후 고기를 완전히 꺼내어 말리고 때로는 기름을 바르고 건조하고 잘 통풍되는 방에 걸었다. 전형적인 햄 레시피에 따르면 이렇게 염장된 햄은 마지막 단계에서 2일간 훈제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기름과 식초, 혼합물을 발랐다. 건식 염장은 여러 장점이 있었다. 소금이 고기에서 물을 빼내어 미생물을 죽이고 동시에 고기의 맛을 냈다. 언급된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세균을 마비시키는 물질로 여겨졌다. 하지만 염장된 고기는 통에서 꺼낸 후 단단하고 매우 짰다. 따라서 소비하기 전에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단물에 담가야 했다. 이러한 까다로운 처리는 중세 음식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래 끓인 육수, 찐죽이나 포타지가 짠맛을 부분적으로 억제하고 염장된 고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북유럽에서는 기후가 더 추웠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 고기 보존식품을 염장했다. 어촌 마을들은 대구와 청어를 염장했고 도시 정육점들은 겨울 소비를 위해 쇠고기를 염장했다. 영국에서는 염장 쇠고기가 모든 계층의 일반적인 음식이 되었다. 유명한 것은 또한 스톡핏이 건조되고 때로는 가볍게 염장된 대구로 국제 무역의 일부가 되었다. 소금 없이는 소시지도 없었을 것이다. 로발레 샐러드 매뉴얼에 따르면 소시지라는 단어는 바로 소금에서 그 기원을 따온다. 천연 포장재에서 고기와 소금의 조합은 가장 오래된 보존 방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살라미와 소시지 만들기는 발효 과정도 포함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또 다른 변형은 염수나 향신료 용화에게 절이는 것이었다. 요리사는 먼저 물과 소금을 약일대 4비율로 염수를 만들고 식초, 와인 또는 달콤한 향신료를 첨가했다. 일부 레시피에 따르면 용화액은 날달걀이 뜰 정도로 짜야 했다. 식초 절임에서 고기는 먼저 산을 더 잘 흡수하도록 끓인 다음 세라믹 용기에 넣었다. 아이슬란드 영국 연대기에 따르면 이렇게 절인 얇은 조각의 삶은 고기는 뜨겁고 향신료를 넣은 식초로 부어 약 3주간 보관되었다. 염수 방법은 건식 염장보다 짧은 지속성을 제공했지만 고기가 더 부드럽고 덜 짠 장점이 있었다. 산성 용액은 더욱이 보툴리누스 독소의 성장을 방지했다. 식초, 와인 또는 맥주의 사용은 점차 다양한 절임 특산품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러발레 샐러드 문서의 메모에 따르면
사용된 산은 보툴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5%를 가져야 했다. 열세 세기 기록들은 검은 후추, 정향, 육두국꽃과 함께 뜨거운 향신료, 식초에 절인 썬고기를 언급한다. 절임 방법은 시민 가정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나무통과 세라믹 항아리는 허브와 때로는 꿀로 풍부해진 염수로 채워진 고기로 가득 찼다. 소금 농도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오래된 권장사항은 염수에 날달걀이 뜨도록 하라고 조언했는데 이는 올바른 비율을 보장했다. 산, 식초 또는 와인은 보툴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5%를 가져야 했다. 일부 레시피에서는 절임액에 부드러움을 더한 와인을 첨가했고 다른 곳에서는 염수에 주니퍼, 월계수잎, 회향 또는 마늘을 넣었다. 건식 염장과 달리 염수는 고기가 육즙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작은 고기, 조각과 가금류에 더 적합했다. 염수에서 꺼낸 후 조각난 덩어리들은 종종 버터에 튀겨졌는데 이는 추가적인 보존층과 맛을 더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중세 요리사가 염수를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기 조각들을 소스에 부은 후 오늘날의 바베큐나 아시아 요리를 놀랍게도 연상시키는 매콤하고 달콤새콤한 맛이 나타난다. 훈제는 또 다른 필수적인 기술이었다. 11세기에 이미 증명된 시골 훈제소는 가족과 수도원에 봉사했다. 오늘날 주로 맛을 위해 훈제하지만 당시에는 연기가 미생물로부터 보호했다. 식품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연기는 고기 표면을 이산화탄소와 기타 화합물층으로 감싸서 산소 접근을 늦추고 지방산화를 늦췄다. 하지만 훈제 자체로는 고기 깊숙이 침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종종 염장이나 건조와 결합되었다. 훈제가 인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초기 중세에서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 역사학자 피터 브리어스는 중세 고기 보존에서 훈제나 설탕 사용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으며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순수한 소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제소의 고고학적 발견과 15세기 요리책의 언급들은 연기가 적어도 지역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증언한다. 장기 보존보다는 표면의 빠른 건조와 곤충 방지에 쓰였을 것이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논쟁이 레시피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고 현대 요리사들이 훈제를 어떻게 재발견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고기는 먼저 염장되었다. 건식 또는 습식 방법으로 그 다음 연기 위에 걸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뜨거운 훈제가 사용되어 음식이 동시에 조리되고 훈제로 살균되었다. 더 긴 보관을 위해서는 차가운 훈제가 선호되었다. 연기가 기류로 식혀지고 고기가 며칠간 훈제되었다. 영국의 기록들은 주니퍼나 너도밤나무 같은 강한 향을 가진 나무가 고기에 더 뚜렷한 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체코 마을에서는 참나무, 가문비나무 솔방울, 그리고 곤충을 쫓는 허브가 사용되었다. 훈제는 농민들만의 활동이 아니었다. 일부 훈제 고기는 특별한 이름을 얻었다. 로망스에서는 카르부클레로 불렸고 훈제 돼지고기는 베이컨이라는 명칭을 가졌다. 도시 길드에서는 전문 작업장이 생겨났고 훈제 고기는 군사원정과 상업 탐험을 위한 귀중한 저장품으로 쓰였다. 짙은 연기향은 언어에도 반영되었다. 레드 헤링이라는 표현은
강하게 염장되고 훈제된 청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강해서 개들을 속일 수 있었다. 생선, 특히 대구와 청어는 짧은 염장 후 진한 연기에 걸려 금시기를 버텼다. 북방 국가들에서는 훈제가 건조와 결합되었다. 생선들은 훈제 후 추위와 바람에 걸렸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훈제된 고기, 조각들이 기름이나 와인에 절여졌다. 14세기 프랑스 요리책의 일부 레시피들은 훈제 후 반죽에 싸서 구운 훈제 사냥감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최초의 파테가 생겨났다. 잠시 후 우리는 건조가 훈제를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방법과 중세 요리사들이 긴 여행에 적합한 단단하고 가벼운 저장식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힐 것이다. 건조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보존 방법이었을 것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음식은 햇볕에 차가운 공기에서 또는 화덕의 열에서 말려졌다. 기원전 12천년경 국립식품보존센터 기사에 따르면 중동 주민들은 햇볕에 과일과 고기를 말렸다. 중세에는 충분한 햇빛이 없는 지역에서 과일, 채소, 허브를 말리는 건조소, 영어로 steel houses가 심지어 생겨났다. 북쪽에서는 서리가 활용되었다. 뿌리와 고기를 밖에 두고 바람과 서리가 습기를 빼냈다. 대부분의 육식 유럽 사회들은 건조를 소금과 결합했다. 고기를 얇은 띠로 자르고 가볍게 염장하고 걸어두었다. 건조 식품의 전형적인 예는 대구, 소위 스톡핏이었다. 북방 국가들에서 생선은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정리한 후 바람과 서리에 걸어두었다. 건조 후 몇 달간 저장할 수 있었고 사용 전에 망치로 두드리고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해야 했다. 반대로 남유럽에서는 직사광선에서 고기를 말렸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얇은 조각들은 염장되고 때로는 주니퍼나 타임 같은 허브로 향을 내고 틀에서 말려졌다. 그런 제품은 오늘날 미국의 저키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볍고 보관하기 쉽고 에너지가 풍부하여 군사 원정에 이상적이었다. 체코 전통에 따르면 건조된 휴대용 스테이크는 후스파 군대를 동반했다. 고기는 염장되고 불 위나 햇볕에서 말려져 몇 주간 지속되었다. 건조는 가정 소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4세기와 15세기에 아이슬란드 항구들에서 거대한 수출 사업이 되었는데 스톡핏이 건조대구가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무역은 노르웨이 상인들이 지배했지만 나중에는 영국과 한자동맹 상인들도 사업에 참여하여 건조 생선을 곡물, 와인, 사치품과 교환했다. 스톡핏은 너무 귀중해져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화폐로 기능했고 독일 도시들에서는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 북대서양의 건조한 기후에서 생선들은 나무틀에서 말려졌고 신선한 바다바람이 습기를 날려보냈으며 소금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았다. 더 남쪽 지역에서는 반대로 건조와 가벼운 염장의 조합이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늘날 이것이 최초의 산업적 식품 단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톡핏이 생산은 어부, 건조업자, 상인, 선원들을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연결했다. 고기 외에도 건조소에서는 과일, 허브, 뿌리가 가공되었다. 영국과 플랑드르에서는 소위 스틸 하우스스, 격자에서 과일, 채소, 고기 조각들을 열과 연기로 말리는 밀폐된 건물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건물들은 햇볕이 충분하지 않고 날씨가 습한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건조된 허브와 과일은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겨울철에 비타민을 제공했다. 따라서 중세인들은 다양한 작물을 보존하고 고기뿐만 아니라 저장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다. 건조는 당연히 귀족들도 활용했다. 15세기 요리책들은 사냥감, 토끼, 양고기가 가볍게 염장되고 건조되고 그 후 종종 향신료를 넣은 지방이나 반죽에 절여졌다고 설명한다. 북이탈리아에서는 브레사올라와 프로슈토 제조 기술이 발달했는데 건조가 발효와 결합되고 숙성이 차가운 지하실에서 진행되었다. 건조된 고기는 단단했고 긴 처리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요리하기 전에 고기를 가볍게 굽거나 으깨거나 맥주나 와인에 절이는 법을 배웠다.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안전했다. 수분 함량을 25% 이하로 줄이는 것은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했다. 습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곰팡이 성장도 멈췄다. 이러한 수치들을 오늘날 우리는 측정할 수 있지만 중세 요리사들은 경험을 통해 이에 도달했다. 건조는 식단의 뚜렷한 맛을 가져다 주었다. 연기, 소금, 발효의 조합은 도시 선술집에서도 높이 평가된 특별한 향을 만들어냈다. 잠시 후와 우리는 산과 향신료가 고기 보존을 새로운 차원, 절임과 마리네이드로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밝힐 것이다. 절임 방법은 강한 소금과 산의 용액이 pH를 낮추고 미생물 성장을 방지한다는 원리에 기반했다. 14세기와 15세기의 많은 요리 필사본에서 절인 고기에 대한 레시피들이 나타난다. 미리 삶은 고기의 얇은 조각들을 후추, 정향, 육두구 또는 계피 같은 향신료와 식초나 와인의 뜨거운 혼합물에 담갔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염수는 달걀이 뜰 정도로 짜야 했다. 고기는 식초 절임액에서 먼저 끓여져 산을 더 잘 흡수한 다음 세라믹 용기에 넣어졌다. 아이슬란드 영국 연대기에 따르면 이렇게 절인 얇은 삶은 고기 조각들은 뜨겁고 향신료를 넣은 식초로 부어져 약 3주간 지속되었다. 절임은 고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중동 요리에서 고기 보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절임 예시들이 보존되었다. 아랍 필사본들은 요리 후 식초, 꿀, 소금과 계피, 메스틱, 코리앤더 같은 향신료에 절인 쇠고기나 가금류 요리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레시피들이 주로 채소 보존에 사용되었지만 중세 주부들이 활용한 다양한 맛의 팔레트를 증명한다. 흥미로운 방향으로 발효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기가 자연 젖상윤의 도움으로 자유롭게 숙성되도록 했다. 라드, 허브, 곡물이 혼합물에 첨가되면 소시지, 살라미 또는 피 푸딩이 만들어졌다. 중세 텍스트들은 소시지라는 단어가 라틴어 살숫, 즉 짠맛에서 유래했다고 시사한다. 소시지는 고기, 소금, 향신료의 조합이었다. 케이싱으로서 창자의 사용, 곡물과 허브의 첨가, 그리고 짧은 훈제가 고기 혼합물의 발효와 숙성을 가능하게 했다. 발효 과정은 지역 특산품 창조의 빌미가 되었다. 이탈리아 모르타델라, 스페인 초리조 또는 독일 메트브루스트. 발효는 고기 혼합물뿐만 아니라 피와 장기에도 관련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 피 귀리, 향신료로 블랙 푸딩이 준비되었는데 이는 창제에 채워지고 가벼운 훈제나 건조로 안정화되었다. 피와 곡물의 발효는 세균을 억제하는 산성 환경을 만들었다. 로마의 가룸 같은 발효 생선 소스들은 매우 짰지만 유사한 원리를 활용했다.
고기의 효소적 분해가 맛있는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동시에 젖산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소스들은 우마미 맛을 위해 고기 요리에 첨가되었다. 일부 수도원에서는 햄과 콩으로 발효된 페이스트가 만들어져 스프레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발효는 동물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고 식단을 풍부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중세 요리사들은 또한 산의 항균 효과를 발견했다. Soused meat에 대한 일부 레시피들은 요리 후 와인, 식초, 꿀의 혼합물로 고기를 부으라고 권한다. 오늘날의 아도보나 에스카베체와 유사한 디저트 요리가 생겨났다. 달콤함과 신맛의 조합은 고기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맛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냈다. 바닷가 항구에 뼈를 발라낸 생선들은 종종 신염수에서 짧게 끓인 다음 긴 항해를 위해 나무 배럴에 옮겨졌다. 일부 북방 민족들은 비전통적인 그라블락스 기술을 사용했다. 생선 필레를 소금, 딜, 향신료로 문지르고 껍질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서로 위에 놓고 싸서 땅이나 모래에 묻었다. 짠 환경과 모래의 압력이 습기를 빼내고 생선이 자체 즙에서 발효되었다. 이 방법은 음식을 땅에 묻는 바이킹 관습에서 영감을 받았다. 유사한 실험들이 고기에서도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염장된 고기가 통에 넣어져 모래나 재로 덮여졌는데 이는 공기 접근을 줄이고 차가움을 유지했다. 북방 요리에서는 또한 유명한 특산품인 수르스트레밍, 발효청어가 생겨났다. 전통에 따르면 발트해 청어는 먼저 몇 시간 염장된 다음 몇 달간 발효되는 염수에 넣어졌다. 그 후 발효가 계속되는 주석 용기에 포장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구스타프 바사왕의 반란 동안 스웨덴 선원들이 소금이 부족해서 충분히 염장되지 않은 청어를 핀란드 농부들에게 팔았다. 1년 후 돌아왔을 때 청어가 발효되었고 농부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른 배치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수르스트레밍이 생겨났다. 주석캔에서 청어가 더 발효되고 유기산과 황화수소 생산으로 강한 향이 생긴다. 이 특산품은 소금 부족이 새로운 보존 방법, 발견의 자극이 되었던 방법을 증명하는데 소금이 적은 양으로 사용되고 젖산 발효가 작용하도록 한다. 물새가 풍부한 지역에서 고기의 장기 보존에 관해서는 콩피 기술이 생겨났다. 현대적 정의에 따르면 콩피는 고기를 먼저 염장한 다음 낮은 온도에서 자체 지방으로 매우 천천히 요리하고 마지막으로 식혀서 굳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된다. 오늘날의 요리사들이 진미에 대해 말하지만 원래는 겨울에 고기를 보존하는 실용적인 방법이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염장과 지방에서의 요리 후 콩피는 차가운 곳에서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콩피에 대한 첫 언급은 프랑스에서 나타난다. 오리나 거위 다리살은 타임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와 함께 소금에 절인 다음 녹인 지방에서 천천히 요리되고 마지막으로 전체가 점토 항아리에 넣어져 지방으로 덮이고 묻히거나 지하실에 저장되었다. 이 방법은 지방이 공기와 세균에 대한 불투과성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민과 귀족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에 마늘과 후추가 첨가되었다. 결과는 부드럽고 향긋하며 빵과 잘 어울리는 고기였다. 관련된 방법은 소위 포티드 미트, 지방이나 육수에서 천천히 요리된 고기로 요리 후 석기 용기로 옮겨져 추가 지방층으로 덮인 것이었다. 역사적 식품에 관한 실용 블로그에 따르면
포티드 미트는 거위와 오리부터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까지 모든 종류의 고기로 준비되었고, 이렇게 보존된 요리는 차가운 지하실에서 몇 달간 지속되었다. 콩피와 포팅의 차이는 포팅에서 고기가 종종 자르거나 더 세밀한 섬유로 갈아져 지방과 향신료와 섞인다는 점이었다. 결과는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리에트였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위험이 없지 않았다. 현대 자료들은 고기와 지방이 섭씨사도 이상의 온도에서 저장되거나 충분한 살균 없이 저장되면 보툴리누스 포자가 증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세인들은 이러한 세균을 몰랐지만 자연스럽게 용기를 뿌리 지하실이나 차가운 동굴에 보관했고, 이는 위험을 줄였다. 소비 전에 더욱이 요리를 보통 가열했는데 이는 위험한 독소를 파괴했다. 콩피와 포팅 외에도 지방에서 고기를 보존하는 다른 변형들이 있었다. 일부 중세 레시피들은 고기를 요리한 후 표면에 녹인 버터나 라드층을 부어 양피지로 덮고 왁스로 봉인하라고 권했다. 용기에 청결과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빠른 봉인이 중요했다. 프랑스에서는 좁은 목을 가진 세라믹 용기가 사용되었는데 채운 후 새막이나 가죽 조각으로 밀봉되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포티드 미트는 때로 지방으로 덮인 다음 라드에 담근 천 조각으로 덮이고 왁스로 밀봉된 용기로 포장되었다. 이러한 관행들은 현대 통조림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다. 용기에서 음식의 밀폐 봉인과 열살균, 그리고 중세 요리사들이 산소에 대한 장벽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콩피 외에도 고기는 종종 녹인 라드에 저장되었다. 체코에서는 중세 후기 본드루슈카 요리책에 따르면 고기가 소시지와 순대로 준비된 다음 녹인 라드에 절여져 지하실에 저장되었다. 지방은 공기로부터 보호했고 빠르게 굳어지면서 밀폐층을 만들었다. 필요할 때 라드를 걷어내고 고기 조각을 꺼내고 나머지를 다시 정리했다. 지방 잔여물은 요리에 사용되어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다. 잠시 후 우리는 향신료, 꿀, 허브가 지방 보존 식품을 어떻게 보완했고 어떻게 오늘날의 진미의 전신이 되었는지 밝힐 것이다. 고기 외에도 버터도 라드와 염수에서 보존되었다. 체코 필사본의 기록에 따르면 버터 덩어리가 염수에 담겨져 여름까지 지속되도록 차가운 지하실에 저장되었다. 염수는 미생물의 성장을 방지했고 표면의 보호 라드층이 버터를 공기로부터 분리했다. 이 시스템은 현대 통조림을 연상시킨다. 지방층과 염분 환경의 조합은 고기뿐만 아니라 유제품에서도 입증되었다. 중세에 향신료는 사치였지만 그 활용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일부 향신료는 자연적인 항균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향, 계피, 후추 또는 주니퍼, 염장과 훈제에서 이들은 부패에 대한 추가적인 방패 역할을 했다. 건조 고기에 관한 블로그에 따르면 고기 조각들은 때로 주니퍼로 향을 냈는데 이는 맛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항균 효과도 추가했다. 소시지와 햄은 곤충을 쫓고 산화를 늦추는 보호 글레이즈를 만들기 위해 꿀과 향신료로 발랐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중세 향신료가 상한 고기의 맛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신화에 대해 언급한다. 러발레 샐라드 출판물에서 저자는 향신료가 부패를 멈추지 못했고 고기가 이미 상했다면 맛을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향신료는 다른 방법들과 결합하여 사용되었고
항상 신선하거나 적절히 보존된 고기에 사용되었다. 계피, 후추, 정향, 생강거래는 먼 땅에서 흘러왔고 향신료는 너무 비싸서 사치 투자로 여겨졌다. 필사본에 따르면 후추의 가격은 때로 은의 가격과 맞먹었고 향긋한 향신료로 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인은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향신료는 항균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다. 현대과학은 정향, 계피, 주니퍼가 일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따라서 중세 요리사들은 향신료를 향뿐만 아니라 고기의 보완적 보호로도 사용했다. 오늘날 일부 저자들은 향신료가 상한 고기의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기록들은 향신료가 신선하거나 적절히 보존된 고기에 첨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한 음식은 단순히 버려졌다. 따라서 향신료와 꿀 글레이즈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맛을 개선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꿀은 많은 지역에서 설탕보다 접근하기 쉬웠고 과일 보존제로서 긴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로망스 자료들은 꿀이 고기 보존에도 사용되었다고 시사한다. 훈제육에서의 꿀에 관한 기사는 고대 로마에서 고기 조각들을 먼저 염장하고 달콤한 와인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꿀로 덮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겨울에 사용된 두 번째 방법은 소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고기를 꿀층으로 감싸고 밀폐 용기에 넣고 차가운 곳에서 저장했다. 역사학자 닥터 물라데노프는 또한 로마 귀족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먼 나라의 희귀한 사냥감을 꿀 용기에서 운송했다고 언급한다. 꿀은 자연적인 항균 특성과 낮은 수분 함량을 가진다. 세균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 꿀은 현대 연구가 경고하는 바와 같이 보툴리누스 포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중세에는 꿀이 장기 보존보다는 단기 보존과 조미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햄의 달콤한 글레이즈나 사냥감의 마리네이드가 생겨났다. 십자군 전쟁 동안 유럽에 설탕이 도입되면서 추가적인 보존 가능성이 생겨났다. 하지만 설탕은 너무 비싸서 주로 의학적 목적과 의료용 시럽에 사용되었다. 꿀은 주요 감미료로 남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꿀이 훈제 햄과 소시지에 발라져 보호 껍질을 만들었다. 현대 테스트들은 꿀이 높은 삼투압과 낮은 수분 함량을 가져 많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중세인들이 희귀한 향신료와 접근 가능한 꿀을 어떻게 균형 맞추고 독특한 맛의 조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요리사들은 또한 허브를 활용했다. 로즈마리, 타임, 세이지, 마조람은 항균 효과가 있고 향긋한 맛을 주었다. 지방 보존 식품에는 마늘과 양파가 첨가되었는데 이들도 항미생물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네이드는 와인, 식초, 허브, 소금을 결합하여 고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련된 맛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혼합물을 만들었다. 숯과 초원도 추가적인 보존제를 제공했다. 실리카를 포함한 주니퍼 베리는 훈제육과 리큐어에 첨가되었다. 자작나무 껍질은 곰팡이를 억제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때로 통을 덮는 데 사용되었다. 가문비나무 수지로는 곤충에 저항하도록 베이컨에 바르는 연고가 만들어졌다. 가시나무 열매와 마가목 같은 야생 과일들은 보존 글레이즈로 사용되는 진한 소스로 요리되었다.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법은
지역 원료를 활용했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언한다. 잠시 후 우리는 차가운 공간, 지하실, 동굴에서의 저장이 이러한 화학적 과정들을 어떻게 보완했고 중세인들이 얼음 없이 원시적인 냉장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힐 것이다. 중세 유럽이 비교적 따뜻한 시기, 소위 중세 온난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 지역의 겨울은 혹독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냉각 공간들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지하실, 동굴, 샘. 도시에서는 물 흐름으로 냉각되고 우유와 버터 저장에 사용되는 우유, 지하실, 할티레이 설립되었다. 유사한 홀들이 고기 보존에 사용되었다. 흐르는 물이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부패를 늦췄다. 시골 농가들은 종종 동굴이나 비탈의 파인 지하실을 가지고 있었다. 통에 든 고기가 여기서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었다. 더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얼음이 저장되었다. 일부 거주지에서는 얼음 저장고, 돌로 둘러싸이고 지프로 단열된 깊은 구덩이들이 건설되었다. 겨울에 연못에서 얼음을 잘라내어 얼음 저장고에 넣고 따뜻한 달 동안 음식을 냉각하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저장소들은 귀족에게 사치스러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오히려 밖의 서리를 활용하고 음식을 눈더미에 저장했다. 포틴과 콩피는 취에서만 효과적이었다. 포티드 미트에 관한 블로그는 이 방법이 실온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음식은 차가운 지하실이나 샘에서 저장되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보툴리즘의 위험이 있었다. 온화한 기후의 국가들에서는 따라서 콩피가 주로 겨울철과 적절한 저장 공간을 가진 가정에서 사용되었다. 추위는 너무 중요해서 일부 관습이 전해졌다. 예를 들어 후스파들은 전쟁 원정에서 어떤 냉각도 없이 음식이 견뎌야 했기 때문에 건조 고기와 맥주에 의존했다. 반대로 귀족 궁정에서는 콩피된 거위 고기가 겨울 내내 지속되도록 깊은 지하실에 저장되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저장의 이러한 차이들이 어떻게 다른 미식 전통을 형성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소금 없이는 고기를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소금은 무역로와 지역의 부에 영향을 미친 전략적 상품이 되었다. 루이베크나 코엘른 같은 도시들은 소금 거래로 부유해졌다. 체코에서는 소금이 알프스 계곡에서 운반되는 소금길에 대한 접근이 귀중했다. 상인들은 창고와 중개지를 설립했다. 소금새까지 존재했다. 어업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다. 스톡피시와 청어는 북방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금식일의 영양 기초를 형성했다. 도시에서는 고기의 품질과 가격을 통제하는 길드가 발달했다. 정육점 길드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였다. 고기가 규칙에 따라 도축되고 위생 조치가 준수되도록 보장했다. 훈제육 길드, 샤르투이리에는 나중에 베이컨, 소시지, 파테 제조를 전문으로 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12세기의 염장 쇠고기는 모든 계층에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고 훈제 고기는 고유한 이름을 가졌다. 후기에는 프랑스 파테와 테린의 전통을 만든 차르쿠티의 길드가 발달했다. 이러한 조직들은 양질의 생산을 보장했지만 또한 레시피를 통제하고 새로운 생산자의 진입을 막았다. 보존된 고기는 군인과 순례자들에게 필수적이었다. 후스파 군대는 조각으로 자르고 염장하고 햇볕이나 연기에서 말린 건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맥주와 함께 마신 이 가벼운 음식은 원정 기간 동안 에너지를 제공했고
몇 주간 지속되었다. 반대로 지중해의 십자군 군대는 유럽에서 가져온 건조 생선과 염장 고기에 의존했다. 상선들은 바닷물에 젖는 나무통에 보존식품을 실었다. 보존식품은 군사 식단의 기초가 되었고 많은 원정의 성공에 기여했다. 잠시 후 우리는 중세 기술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훈제육, 햄, 살라미, 진미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것이다. 15세기와 16세기에는 보존 기술은 요리 예술로 변모했다. 파테는 중세 요리의 걸작이 되었다. 반죽이 향신료로 맛을 낸 다양한 고기의 혼합물을 감싸고 보호 껍질에 넣어졌다. 이러한 정교한 파테들은 축제에서 구워지고 장거리로 운송되었다. 훈제육 길드는 모르타델라, 살라미, 초리조 또는 안두유 같은 특산품을 발달시켰다. 중세 보존의 가장 유명한 유산 중 하나는 파르마 프로슈토이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유사한 돼지고기 제품은 이미 에트루리아인 시대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강하구의 소금을 이용해 돼지 다리를 보존했다. 롬바르드족이 이 전통을 이어받았고 중세 파르마에서 전문적인 길드 생산이 발달했다. 프로슈토라는 용어는 아마도 라틴어 프로 익스수툼, 건조된 에서 유래되었을 것인데 이는 소금을 이용한 수분 제거를 가리킨다. 몇 달에 걸쳐 햄들은 번갈아가는 해상과 산악 날씨가 흐르는 차가운 석조방에서 말려졌다. 숙성 후 고기는 귀족 식탁의 진미가 되었다. 오늘날의 파르마 프로슈토는 이 중세 전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원산지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 동시에 질산염과 아질산염, 살페트레 사용이 확산되었다. 현대 연구자들은 중세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논쟁한다. 영국 역사학자 피터 브리어스는 중세 시대에는 일반 소금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6세기의 질산염이 고기의 분홍빛 색을 보존하고 보툴리즘과 싸우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는 소금과 아질산염의 조합이 발효육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아질산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햇볕에 고기를 말리고 페미칸, 건조고기, 지방, 베리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이 제품은 중세 저키와 유사하다. 오늘날의 저키는 후스파 원정에서 필수적이었던 건조고기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현대 훈제 햄, 프로슈토 또는 하몬 이베리코는 중세 건식 염장과 건조의 후손이다. 프랑스 오리 콩피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시골 콩피의 고급 변형이다. 통조림, 즉 주석캔에서의 보존은 18세기 말 프랑스 제과점 주인 니콜라 아페르가 음식을 밀폐적으로 봉인하는 방법을 개발했을 때까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대 통조림은 중세 요리사들이 포팅 형태로 알고 있던 용기에서 음식을 봉인하고 열로 살균하는 방법을 이어받는다. 건조고기, 살라미, 파테는 중세의 창의성이 오늘날의 미식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이다. 현재 미식에서 이전에 필요했던 보존 기술들이 셰프들의 선택이 되었다. 레스토랑들은 콩피된 오리다리, 리에트, 집에서 만든 저키 또는 숙성 살라미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매운 발효 소시지, 훈제 옆구리, 건조 생선의 맛을 발견한다. 길드 생산은 수공예 생산으로 변모했고 현대 기술은 온도와 습도를 통제할 수 있게 하여 건강 위험을 최소화한다. 그럼에도 기본 원리는 같다. 물을 제거하고 pH를 낮추고 세균에 대한 장벽을 만들고 음식을 보호하는 것,
또한 유럽과 유럽 외 전통들 사이의 접촉도 나타났다. 아메리카 발견 후 칠리와 파프리카 같은 새로운 향신료가 추가되어 마자르 훈제, 콜바사 같은 소시지에 빠르게 첨가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스페인 초리조와 다른 파프리카 살라미가 발달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건조되고 향신료를 넣은 소시지, 수죽이 나타났는데 이는 무역을 통해 발칸 시장에 도달하여 지역 레시피에 영향을 미쳤다. 유대인 공동체들은 고기를 파스트라미로 조리했는데 이는 염장, 향신료, 훈제를 결합한 것으로 19세기에 미국으로 옮겨져 진미 샌드위치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중세 보존 기술이 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 교류, 무역, 이민이 레시피를 풍부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양한 훈제육과 건조육 스펙트럼에 기여했다. 중세 고기 보존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실용주의, 관찰, 요리 예술의 결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냉장고 없는 사람들이 겨울과 전쟁 동안 그들을 살려줄 저장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은 소금, 연기, 햇볕, 산, 지방, 향신료의 힘을 활용하여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기술들은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많은 진미의 기초가 되었다. 프로슈토, 하몬, 모르타델라, 콩피, 리에트 또는 현대 저키. 현대 냉장고와 산업 통조림이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중세 보존은 구시대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맛, 건강, 지속 가능성을 연결하는 전통적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집에서 만든 훈제육, 발효 소시지, 건조 고기 또는 콩피된 오리는 산업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을 가진다. 이러한 요리들은 또한 경제적 자급자족과 음식 보존 능력이 인간 문명의 기본 기술에 속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야기한 많은 기술들이 기후변화와 공급망 교란 시대에 중요성을 얻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중세인들에게 염장이나 건조가 생존의 문제였던 반면 오늘날 우리는 지역 생산, 폐기물 최소화, 진정한 맛 추구의 욕구에서 이러한 방법들로 돌아간다. 슬로우 푸드 운동과 농민 시장이 오래된 레시피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발효, 콩피, 훈제는 계절적 수확물을 보존하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과거로의 여행이 우리를 더 지속 가능한 미래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중세 부엌으로의 여행이 여러분을 영감을 주고 흥미롭게 했기를 바란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냉장 없이 생존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맛있었는지 밝혔다. 이 중 일부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위생과 현대 안전 규칙을 잊지 마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 바베큐에서 중세고기 보존이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미식적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